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예산안 처리를 한 달 넘게 미루어온 정부가 조직 규모를 특위 요청안보다 대폭 축소한 최종안을 특위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안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규정한 조직 정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특위는 정부 안대로 할 경우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진상규명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특위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조직 정원은 특위가 세월호 특별법 제15조의 근거에 요구한 120명보다 30명이 줄어든 90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특위 요구액 192억 원에서 새누리당 추천 특위위원들이 제시한 130억 원 선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진상규명 업무 40명, 안전사회 업무 27명, 지원국 14명, 행정 20명 등의 인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대로 30명을 축소할 경우 다른 국의 인력 수요를 메우려면 진상규명국 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23일 특위가 요구한 조직과 예산안을 정부가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특위 내부에서는 위원장 사퇴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거론되는 분위기랍니다. 세월호 일주기를 코앞에 두고 사람과 돈 문제로 활동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 일주기를 맞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법에 정해진 대로 하자는데도 정부는 딴소리입니다. 정부가 줄이자고 하는 그 60억 원 없으면 나라 살림이 안 된답니까? 4대강 공사비 이자와 유지 보수비로만 연간 1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참여한대 2015년 캠페인 한시민 한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소설 허수아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3월 27일 벌써 금요일이군요. 뉴스 브리핑 들으실 시간입니다. 송명훈 작가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모두들 경기 안 좋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들인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된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재산을 불렸어요. 이제 아주 재주들이 뛰어나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그 순자산이, 그러니까 부채 떨고 순자산이 9억 원 이상인 가구가 전체의 5.1%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4억 1,500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이 그 경기가 어렵다고 하던 지난해에 재산을 불렸고요. 그 불어난 그 평균 증액이 9,5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500억 원 이상인 공직자는 이제 제외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이들까지 포함시키면 1인당 한 2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늘어났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많이 벌어들였던 직종은 국회의원으로 평균 재산 19억 2,700만 원이었는데 1년에 1억 2,200만 원이 늘었고 부동산만 평균 1인당 16억 1,2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부동산만 12억 원대를 갖고 있군요, 평균. 네, 16억 원대입니다. 16억 원이요. 이건 지금 네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빼고 계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0억이 넘어가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은 빼고 계산한 겁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군요. 근데, 재산 공개 중에 몇몇 꼼꼼수도 드러나고 이런다는데, 일테면 독립생계를 주장해서 가족들 재산을 숨기거나 이렇게 밝히지 않거나 이런 사례도 제법 있다고요? 네, 그 독립생계를,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유로 그 부모나 직계가족들, 자녀들의 재산을 공개를 거부한 숫자가 고위공직자 등 평균적으로 10명 중 3명이고요. 그 검찰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57%, 국세청 고위직 같은 경우는 75%가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계가족들의 재산들을 합산했을 때는 그 전체적인 가족에 대한 재산 형성이 훨씬 큰 걸로 나타나게 되겠죠. 네. 지금 이런 꼼수들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 공직에 있을 때만 가족들한테 재산을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되찾아오는 방식의 어떤 잘못된 통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재산공개법의 의미가 사실상 많이 무색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부 강요, 내각 중에서는 누가 돈이 제일 재산이 많았습니까? 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인데요. 부동산 예금을 합쳐서 409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우 수석은 장인의 상속을 받은 부인의 명의의 재산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31억 원 가량의 재산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각에서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6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에 130억 원 가량이 상장사 주식인 걸로 확인됐고요. 의사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산이 주로 부동산에 몰려 있었는데요. 부동산으로만 작년에 늘어난 재산이 20억 8천만 원인 것으로 그렇게 신고됐습니다. 새로 사서 그런 겁니까? 부동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겁니까? 네, 이분은 아파트와 병원, 오피스텔, 미국의 아파트까지 건물만 16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임야와 대지, 논까지 포함해서
뭐 늘어난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만 20억이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신고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급료를 받고 있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월급쟁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우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 전격 결정했죠. 네,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조금 너무 늦게 해서 2대 주주가 될 기회를 놓쳤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전망까지 함께 좀 묶어볼까요? 네, 한국이 18일 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26일 날 이 같은 내용을 중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AIIB의 3대 또는 4대 주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 연말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2대 주주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면에서 좀 아쉽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있는 반면에 현재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네. 충분한 양쪽의 실리를 취했다고 평가하는 또 두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AIIB의 참여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연간 806조 원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사회 간접 자본 SOC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경계적인 규정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어차피 실질적으로 AIIB가 정상적으로 출범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금 이름이 긴데 흔히들 공투본 이렇게 줄여서 말하죠. 네. 공투본이 오늘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더 내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현재 받는 연금액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공투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신구 분리의 수용을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과 기존에 있는 공무원의 차별을 두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고요. 퇴직연금의 저축 개정 도입을 반대했고 연금 지급을 개시하는 연령과 정년 연장을 연동할 수 있게끔 요구를 했고 소득 재분배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 상한선 하향 조정 등에 골자로 하는 원칙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에 관한 건 정부안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하루가 남은 협상안에서 이것들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D-1 이제 하루 남았는데 내일까지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후 수순은? 네, 이제 합의가 도출이 안 되게 되면 국회로 옮겨져 가지고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서 다시 재협상과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 만일에 공무원 노조 측과 어떤 그때까지도 여당 안의 측, 정부 안의 측 중에 합의되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법적으로 강행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또 거부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막판 진통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하루 남겨놓고 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제기된 안들의 차이는 크고 네. 결과를 예상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해외 자원 비리 개발 관련해서 성공불 융자를 못되게 나라 돈 받아다가 엉뚱한 데 써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했는데 그 경남 기업 맞죠? 네, 맞습니다. 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답니까? 네. 회사가 어렵답니까? 아니면 이것도 무슨 꼼수입니까? 실제로 국내 시공능력 평가 24위인 경남 기업은 그동안 3차례 워크아웃을 진행했었으나 이 창업 이후 51년 이후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건설 침체, 베트남에 투자했던 랜드마크 72 등의 투자 사업들이 다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안을 부결함에 따라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고요. 자원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2013년에 3,109억 원의 손실, 그리고 지난해에도 1,827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경남 기업은 약 1,800여 개 하청 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에 대한 연쇄 부도 위험이 좀 따르고 있고요. 전국의 5개 현장, 그러니까 거제, 서울, 충남, 수원, 화성에 있는 총 3,597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당분간 기한이 미뤄지거나 입주가 미뤄질 수 있는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공직자 성추행 엄단 정책들이 연이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은 어떨 것으로들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정부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의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들이 한꺼번에 참가한 가운데 3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요. 여기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군인은 당연히 이런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가 있었을 때는 퇴직을 시키게 하는 법행을 금고 이상으로 이렇게 낮춰서 발표를 했고요. 네. 교원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원들이 임용을 제한하고 다시 교직에서 돌아올 수 없게끔 하는 방향. 그리고 군인과 교원 등도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식의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라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를 인터뷰하실 분의 일정상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의무급식 중단 행보에 대해서 김해시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3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안, 이른바 홍준표 지사 안이죠. 그 조례안을 보류시켜버린 겁니다.
아울러 거제시의 움직임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미량 거제시 의원님 연결합니다. 송미량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미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속 정당이 어디시죠? 예, 저는 노동당입니다. 아, 노동당 비례대표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난 지자체 선거 때 상당히 제1, 2당을 제외한 것들에 특히 진보계열 정당들의 성적이 안 좋았는데 우리 송 의원께서는 지역구에서 아주 당당히 입성하셨군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는 진보 정당, 노동당을 많이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거제와 울산 이쪽이 뭐 특히 강하죠. 예. 학부모님들과 함께 상경 시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처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 그 학부모들의 바람과 그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낭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풀뿌리 국민연대나 뭐 아이쿱 생협이나 진보연대 등이 지금 연대 단체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할 테니 중앙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라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면담하는 것으로 일정을 끝냈습니다. 하루 동안 국회 여의도 중요한 곳은 다 도셨네요. 예. 저기 주변 우리 송 의원께서도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고 학교에 보내고 계신 학부모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홍 지사의 그러니까 이제 의무급식 폐지 또는 뭐 유상급식으로의 전환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 얼마나 더 들게 생겼습니까? 이번 4월 달부터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스쿨뱅킹 통지는 됐죠. 네. 영수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초등학생 2명하고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제 유치원생은 이제 괜찮은데 초등학교 2명인 경우에 이제 최소 한 1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요. 둘 합쳐서요? 학교가 좀 적은 경우에는 한 끼당 급식비가 조금 비싸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한 15만 원까지도 두 아이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아이 셋이 다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 넘는 금액을 급식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중학교까지도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홍 지사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 그래서 제가 요새 하고 다니는 말이 출산이 애국이라고 하더니 애국자에게 돌아오는 게 급식비 부담이라고. 예. 아, 그거 참 와닿는. 그러니까 살림을 하는 특히 이제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그 생활비 10만 원, 20만 원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지금 뭐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불경기가 긴 겨울이 닥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쓰고들 이렇게 탁 엎드리고 막 다들 좀 그러는데 안 들어가도 될 돈 그리고 안 내고 있던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남 지역 이외의 곳에서는 안 드리는 돈을 경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야 하니까 좀 아무래도 당연히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우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 경남만 급식 예산이 영원인데 경남도민이 무슨 죄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새누리당 텃밭에 사는 죄더라고요. 텃밭에 사는 죄요. 주변 어머니들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엄마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노가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제 도시락을 싸서 보내겠다 했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도시락을 싸워도 된다라는 이런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급식비 이체를 거부하겠다 해서 아예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1인 시위는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통영에서는 그 대규모 촛불 집회가 정말 엄마들만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제 촛불 집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등교 거부를 한 학교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이제 계속 그 전역으로 퍼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거제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가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입법 예고된 거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이제 반대하거나 보류를 해달라는 의견 제출을 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에게 그 항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유상급식 나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정성껏 도시락 싸서 보내겠다. 그거 먹이겠다. 그것도 안 된답니까? 예, 그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아이 밥을 내 엄마인 내가 챙겨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국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엄마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유상도 뭐 무상도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 아이 도시락을 내가 싸서 보낼 수 없느냐? 그러게 말이에요. 전 그 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강제급식이다. 강제 유상급식이군요. 그렇죠. 강제 선택적 유상급식. 예. 돈을 안 받는 아이들도 물론 있긴 있죠. 아주 형편이 어렵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임계치가 낮으니까 상당수 학생들은 이제 돈을 내고 먹는데 네. 도시락 싸우지 말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돈을 내고 먹어라 이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송 의원님 인터뷰 앞두고 현지 언론사 홈페이지 몇 군데를 체크를 해봤더니 경남일보였나 어디였나 며칠 전에 한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좀 이슈가 됐을 때. 홍지사의 유상급식 찬성률이 반대보다 높은, 그러니까 홍지사의 안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한 두세 개 봤어요. 네, 예. 아마 뭐 현지에 계시니까 훨씬 그런 것들 더군다나 의회 일하고 하시니까 사정이 밝으실 텐데, 물론 뭐 여론조사가 다 똑같은 법이라는 건 없지만 저는 그 찬성률이 반대보다 뭐 근소하게가 아니고 10여 %포인트 높게 나타나서 또 일부에서는 이거를 홍지사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본 저의 이해가 현지 정서와 맞습니까? 아니면 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론조사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무상급식 중단을 찬성률이 높게 나온 그런 조사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선별적 복지다. 네. 선별적 복지라든가 이제 그 재정이 부족한데 네네. 증세를 했어라도 이제 재정 부족의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이 무상급식의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네, 월 50만 원씩인가 주겠다는 거죠, 지금 최대. 그렇죠. 이 명칭만 듣고 그래 오히려 이 사업이 더 낫겠다. 그 사업 명칭만 보고 이제 찬성들을 하시는 거죠. 네. 여보세요? 네네. 어디 전화가 걸려오는 모양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해시 의회에서는 홍준표 지사 조례 안에 제동을 걸었어요. 부결시켜버렸어요. 네네. 어떻게, 거기 뭐 의석 분포가 야당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학부모들의 그 반발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네. 염두에 두신 것 같고, 이제 어찌됐든 새누리당 안에서도 그 홍준표 도지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인 김태호 국회의원을 이제 지지하는 세력들 사이에 저는 보이지 않게 이런 갈등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비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러한 점도 잘 이용을 해서 그 동료 의원들을 이제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네. 경남 도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김해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절차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럼 김해시는 홍준표 지사의 유상급식 안 하고 예전처럼 그냥 무상급식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반쪽짜리 사업이 됩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업이. 예.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서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네. 시비는 안 되고 도비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반쪽짜리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지 않은 시비는 이렇게 뭐 예비비 항목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네. 추경 때 네. 그 급식 식품비 등으로 이제 지원을 할 방안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용어도 좀 생소하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간략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네. 홍 지사 안은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최대 50만 원씩 뭐 서민 자녀 교육비 이런 걸로 지급을 한다 이거예요. 아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네. 그런데 이게 도의회에서는 통과가 돼서 경남에서는 실시를 하는데 김해시는 이걸 부결시켰기 때문에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김해시는 내지 않고 대신 도에서 내려온 돈만 가지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최대 50만 원을 받을 것을 한 20-30만 원 정도로 줄여서 받게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아까 지금 경남도와 김해시가 뭐 1대1 매칭 펀드인지 매칭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1대1로 한다면 경남도에서 25만 원가량을 주고 김해시에서 한 25만 원가량을 줘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김해시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니까 그 용도로는 지급을 하지 않는 대신에 나중에 뭐 다른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놨다가 아이들 급식 관련비 뭐 요런 식으로 쓸 요량이다. 지금 이 말이지요? 예, 그렇죠. 네네네. 아니 혹시라도 혼선을 빚으실 청취자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경남도에 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창원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한데 유독 김해시에서만 부결을 시켰다고 하니 그럼 김해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할 수 당연히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이거 나 좀 지원받겠다 이렇게 신청하려면은 서류 준비해야 될 게 아주 뭐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소 이제 7-8종의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예,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은행마다 찾아가셔가지고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요. 네. 예,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인데 이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유효하고요. 그리고 부채 증명원, 그리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까지 최소 7-8종입니다. 네.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해당자에 한해서는 거의 15-16종의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없던 지금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상 부담도 있고 이제 이 선정 결과에 따른 뭐 반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겠네요. 예. 뭐 16개 서류 띄러 다니려면 하루 날 잡고 그것만 해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공무원들도 지금 없던 일이 새로 생기니까 이거 아직 이 일 방식도 손에 맞지 않을 것이고 또 민원이 또 많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여태껏 해오던 무상급식을 계속해야지. 네네. 이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 스스로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말자. 네. 라는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송미량 의원께서 노동당 소속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아니면은 그냥 흔히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학부형들, 어머니들도 방금 우리 지금 송 의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은 그런 정서나 생각이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놀라운 것은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뭐 집회나 시위 경험이 없던 엄마들이 이 급식 문제를 이제 마주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 밴드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경남이 제가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누리당 텃밭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선거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도지사의 그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의 대상이 된 거죠. 그 미국 가서 출장 가서 골프 친 거는 다들 대개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뭐라고 해요,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내 아이 밥값은 아까워하더니 내가 낸 세금으로 미국 가서 골프 치냐고. 뭐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몸이 약해져서 운동도 좀 하고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관사를 12억 들여서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제 영화를 검색하다가 그 장면이 이제 찍혔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1인당 한 끼 밥값을 28,000원씩 지출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제 홍준표 도지사의 모든 발언과 행동이 엄마들의 이제 감시 대상이 된 거죠. 따라서는 뭐 호된 그 비판이 계속 따라다니겠죠. 네. 그 돈이 없어서 무상 그 의무급식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고 의무급식 할 돈을 빼다가 돌려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지금 돌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결산하는데 꼼꼼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급식을 하기 싫어서 이제 전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처를 바꾸기 위해서 이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고 이제 급조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지역에 있는 도의원 중에서는 과감하게 그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도의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 이제 지역 언론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폐기 처분해야 될 조례입니다. 네. 오히려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실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가 경상남도에 있거든요. 그 조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그 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를 새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노동당 차원 뭐 야권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나서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아니, 연합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나서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다. 아직은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식군요. 자꾸 지금 용어가 의무급식 중단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지금 우선 각 시군 의회에 내려온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조례안부터 보류 혹은 부결해야 한다. 지금 마치 김해시처럼 말이죠. 그렇죠. 예. 다들 그렇게 되긴 힘들겠지만 거제시의회 의회 의석 분포는 어떻고 우리 송 의원께서 경남도 각 시의회 상황을 뭐 전반적으로 아마 많이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치권에 몸 담으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볼 때 어디쯤에서 보류될 그러니까 이번 김해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10분이고요. 네. 비새누리당이 어쨌든 6분입니다. 10대 근데 여태까지는 거제시 행정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업들이 전부 다 통과가 됐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예. 그런데 저희 이제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저는 설득을 하는 것은 이제 무리일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힘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의 그런 압박에 의해서 제가 이 새누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창원이나 거창이나 이제 함안 등지에서 아무래도 반대 여론이 높은 걸로 그러니까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반대 여론이 높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제 지역을 비롯해서
학부형들 그냥 뭐 노동당의 당원이거나 꼭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학부형들과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모아 나가실지 그런 계획도 있으시면 좀 들려주실까요? 예, 저희는 기존에 하던 이제 뭐 1인 시위라든가 촛불 집회는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이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네. 네, 계속 이제 여론을 결집을 시키고요. 4월 달에는 또 4월 25일 날 1만 명 도민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 이체를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바거든요. 예. 일단은 어찌됐든 이 의무급식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 홍준표 도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제 간담회나 토론회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거제시의회의 송미령 시의원과 경남 지역의 의무급식 중단 이후의 상황 그리고 김해시의 조례반 부결시킨 것 이런 것들 좀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아 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의 대기가 건조합니다. 오늘도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늦은 밤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말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주 중반쯤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6시 15분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죠. 이게 뭡니까? 청년들이 고시촌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갈 때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는 뭐 했나? 뭐 이런 피켓도 보이고요. 어제 그제 저기 신림동 고시촌에 찾은 김무성 대표, 그때 학생 등 젊은 층에게 항의받던 그 모습인데, 그거에 대한 김진태 의원의 트윗. 김무성 막은 시위 청년들, 대통령 때문에 고시촌에서 쓸쓸히 죽어간다니 인민의 낙원, 북한에 가서 행복하길 바란다. 참. 예, 뭐 별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춘천 출신 의원이죠, 국회의원. 댓글 해킹 얘기는 뭡니까? 이게 좀 뭐 근거가 있는 건지 왜들 이렇게 소란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댓글, 아무튼 좀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참 그렇습니다. 국물 X님 견해보죠. 홍준표 지사는 대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마약 중독자가 죽음에 이르는 줄 알면서도 숟가락으로 마약을 퍼먹는 그런 인간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대권 마약 중독. 대권 중독이 아니고, 무명의 조합원님은 그냥 너희에게는 돈 쓰기 싫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안 좋은데. 홍 지사는 이제 집에 가서 뭐 손자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네. 홍 지사가 경남도민을 뭘로 생각하는지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 선견님이 주셨고. 자, 퀘스천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가지는 자격지심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렇죠. 더 그렇죠. 특히 민감한 나이에. 학교에서는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는다와 다른 애들은 돈 내는데 나는 돈을 안 낸다라는 건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 죄책감마저 들게 합니다. 요지는 부자든 가난하든 학교에서 밥 같이 먹자는 건데, 반대 논지가 부잣집 애들은 돈 내고 먹으라는 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이건 더 어이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서류를 다 내고 밥 먹는 아이도 있겠지만, 서류 안 내고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형편은 어렵더라도 그런 부모 또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네, 이분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군요.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차별 없는 공간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의 댓글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울림이 큰 말이군요. 차별 없는 공간이 적어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퀘스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울림이 클 것 같습니다.
메멘토님,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국민과 도민이 선거에서 무슨 짓을 한 거죠? 잘못한 투표가 재앙임을 이제는 느낄까요? 정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정치죠. 더러워서라도 돈 내고 밥 먹겠다. 나쁜 엑스네 라고 아나떡님이 일갈하셨고요. 선택적 복지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랬던 사람들 나와서 빠따 이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이 저 몽둥이 이런 것만 하는 거죠. 빠따 좀 맞읍시다. 니들은 선택적으로 구타 좀 당해야 돼. 선택적 구타. 서울의 휴일님. 네, 로마의 휴일이 아니고 서울의 휴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 더 씻었어요. 함께 맞아보죠. 홍 지사가 의무급식을 할 돈 빼돌려 하는 짓,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을 상대로 공짜 밥을 주고 있었다. 그쵸. 28,000원짜리인가. 저들과 밥 먹기 위해서 2015년도 예산을 10억 6,600만 원 증액.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등 이들과 밥 먹으려고. 그래서 저들과 먹는 밥 한 끼 얼마인지 아시죠? 쓰레기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죠. 출산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출산을 장려하더니 아이 낳아서 키우려니까 아이 밥그릇을 빼앗고 힘들어 키워놓았더니 중동 사막에 나가서 노예 생활을 하라 하는구나. 허허 이게 어찌된 일인고 라고 좌삐리 좀비님이 글을 주셨습니다. 학부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심지어 연합뉴스까지 보도했습니다. 오동팔님은 심지어 연합뉴스까지라고 심지어에 방점을 찍으셨네요. 무상급식 중단에 맞서서 등교 거부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등 학부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동 창원발 연합뉴스 사진, 그래서 지금 빈 교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와가지고 텅 빈 교실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윙스님, 울산광역시도 급식비 유료입니다. 고등학생은 야간 자율학습으로 점심과 저녁을 다 먹으면 학생 1인당 한 달에 12만원 정도. 네. 경기도도 고등학교는 유료. 그렇죠. 네, 지금 중학교까지만 무상 의무 급식이니까요. 조금 게시판 보는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늦었더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1년에 50만원. 통영의 한 학부모가 의무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계시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1년에 50만원이랍니다. 밥값이. 그러니까 한 4만원쯤 되나요? 한 달에 4, 5만원. 네. 그래서 개천에서 욕 나온다가 아니고 개천에서 욕 나온다라고. 조어 감각이 아주. 교회나 절에서도 밥 먹을 때 헌금 액수를 명찰에 달고 먹도록 합시다. 은혜나 축복도 돈 낸 만큼 준다니까. 야, 이거 대단히 통렬한, 이건 해악이나 골개가 아니고 이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의 전당포님, 한 칼 하시는군요. 뭉개그룹님은 국민의 자격, 그래서 뇌물 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룸살롱 성접대 하는 것에 마음에 가책이 되십니까? 중중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 이것을 장문으로 써주셨는데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다 읽기는 시간이 조금 그런데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쓰셨네요. 아주 통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자격심사위원회 공동위원장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네요. 이강윤 선생님, 서대회와 오동도 방파제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시군요. 아닙니다. 그 유명하단 말만 들었습니다. 그 오동도 방파제인가는 무슨 여수 밤바다인가 부르는 남자 가수들 듀엣인가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아주 특이하고 청아한 여수 엑스포 때 아주 변 PD 그 사람들 이름이 뭐죠? 버스커. 예. 버스커 그 방파제 그거 봤고요. 여기 초등학교 때 한 40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서대회는 맛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사진 보니까 먹음직스럽습니다. 어제 공지해드렸는데, 여수 지역에 계시는 분들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오프닝 멘트, 오늘 한겨레 신문의 단독 기사이기도 한데 정부의 저희와 무성의가, 최소한 무성의가 드러났죠. 세상에 60억 원 깎자고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60원 어떤 염치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오동팔님, 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저토록 줄기차게 방해하는 걸까? 이런 말씀 주셨고, 특별법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약화해서 통과 이후도 어떻게든 조사위원회 약화시키려는 행태로 일관,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적폐를 없애느니 뭐니 하는 것 보면 현 정부도 답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고위공직자들 재산 는 거에 대해서 이러니 서민의 고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 위기를 말로만 그러지 피부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박 대통령은 혼자 살아서 재산이 늘었나요? 글쎄요, 저도 모릅니다. 28억인데 31억으로 한 3억가량 늘었다는데 대통령 월급은 1억 9천만 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뭘 좀 늘었나 보죠. 네, 이후의 게시판, 이전의 것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제가 고른 행간은 지금 한참 사람들,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고 3일 만에 한두 달 쓰려고 이렇게 떼놨던 돈을 그냥 3일 만에 거의 동이 나버렸죠. 이른바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금리 고정식 2.6%대로 바꾸는 거니까 뭐 상당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좋기는 한데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어서 진짜로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못 미치고 있다. 이제 이런 당연히 제기될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경제 섹션의 일면 기사인 안심대출, 소외된 서민들 혜택 늘린다라는 제목의 기사 먼저 좀 들으시겠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어제 계층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 대출 대상에서 배제된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임 위원장은 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 본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연령 등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진정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되기 위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빈곤고령층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 예정인 서민금융총괄기구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네, 뭐 뒤늦게나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일단 환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정책, 비단 경제정책뿐만 아닙니다만 항상 제가 보면서 답답했던 게 10여 년 전에도 그랬고요. 제가 기자생활 막 시작했던 20년 그 저쪽에서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일테면 무슨 정부 정책 발표하면 기자들이 이제 해설기사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자면 일단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죠. 현황 파악. 문제점이 뭐다. 현재 어떤 실태를,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현황은 이렇고 그래서 문제점이 이런 게 나타났다. 또는 처음에 이런 정책을 폈을 때는 사회 환경이 그렇지 않았는데 뭐 인구 분포가 변하거나 사회 경제 생산 양식이 변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어떤 조류가 들어오거나 한번 뭐 사회는 늘 급변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거나 변화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런.
그럼 이제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칩니다. 또는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외국 사례도 찾아보고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 제법 써가면서 용역도 주고 되게 복수로 주죠. 이런저런 요모조모 다 보겠다고.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간 이제 뭐 머리 좋다고 해서 행정고시 패스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장관, 차관, 정책이 클수록 장관부터 뭐 챙기는 수도 있고 하니까 다 모여서 이제 열심히 야근해가면서 많은 계층의 사람 얘기 들어서 이제 정책을 만듭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정책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책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무원들 애쓰는지 잘 알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대개는 이럴 경우 어떻게 될 건지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그거 예상해 봤습니까? 그러면 쩔쩔매거나 거기까지는 미천. 예, 그 점도 저희도 인식은 했는데 아직 또렷한 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필드 테스트 해보고 그 좀 사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 반이 좀 넘어요. 제가 그들 보고 항상 홈런을 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 하나 만들려면 뭐 최소한 3, 4개월 길게는 6, 7개월짜리 계속 그것만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것만 하니까 그 부분에는 나중에 다들 박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고 설명 듣다가 기자들이 뭐하고 조금 난처한 어려운 질문하면은 급적급적 한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저 정책 만든 공무원들보다 머리가 좋아서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머리야 뭐 거기서 거기겠죠. 그러면 6, 7개월 동안 고생하고 이 자료 저 자료 다 보고도 불쑥 한마디 기자의 이렇게 질문에 당황하거나 똑똑한 답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고의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다 보면 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매몰화 과정이 생겨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고 사실 알긴 많이 알지만 글도 그렇습니다. 자기 한번 써놓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잘 쓴 것 같고 누가 옆에서 훈수 두면 괜히 기분 나쁘고 야 행간을 봐. 이해력도 떨어지면서 말이야. 뭐 은근히 그러지.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참 드물거든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반대편에서 완전히 반대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무슨 구멍은 없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함께 발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 수요 예측을 못했냐면요. 20조로 시작했어요. 20조. 이 조건이 제1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1년 이상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고 있거나 집이 9억 원 미만이고 대출 잔액이 5억 원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20조를 해서 이걸 1년 동안 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5조씩. 석 달에 5조죠. 그러니까 5, 4, 20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달에만 주택담보대출로 나간 돈이 24조인가 그래요. 지난달에만. 물론 그 중에 24조 중에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 이자만 낸 기간이 1년, 경과 1년이 넘어야 한다고 하니까 2014년 3월 이전 대출자들만이 대상이 되죠. 그럼 그 통계 뽑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쯤이 잠재 수요가 될 거란 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석 달 쓸려 석 달에 5조쯤 대출해 주자 이렇게 잡아놨는데 3일 만에 10조가 나갔어요. 3일 만에. 석 달 동안 5조로 딱 묶어놓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도 계속 오니까 그거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번호표 뭐 그러다간 큰 난리가 나겠죠.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 하루 이자 그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수요 예측을 완전히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거 실시한 첫날 3시간 동안 뭐 3조가 넘어가 버리니까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이제 뭐 아까 뭐 서민금융총괄 어쩌고 저쩌고 내놓은 양반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분기별로 5조 묶었던 것 그 제한 풀자. 일단은 다 받아주자. 그리고 20조 원을 1년간 쓰려던 것도 없었던 일로 하자. 지금 3일 만에 10조 나갔거든요.
일주일도 채 안 걸릴 겁니다. 20조 다 나가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자가 무섭고 한 푼이라도 덜 내는 게 절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에요. 제2금융권, 보험이나 저축은행 이런데, 증권회사 이런 데다가 집을 맡기고 빌린 사람들은 은행보다 집값을 좀 후하게 쳐줘서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줬습니다. 그 대신 이자는 높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이 금융권으로 갔겠죠. 이 금융권에서 대출 집 맡기고 돈 빌어 쓴 사람들은 요번에 안심전환 대출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동일은행에서만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개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국민은행에서 집 맡기고 돈 받은 사람 중에 1년 이상 이자만 내고 있고 9억 원 미만의 대출 잔액이 5억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요걸로 바꿔줘요. 바꾸면 0.7%포인트 가량 줄어듭니다. 이율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수도 많죠. 왜냐하면 은행은 까다롭게 보니까요. 그러면 뻔히 이자가 높은 줄 알지만 은행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고 하니 이 금융권으로 간 사람들, 실은 그 사람들이 형편이 더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도 집 맡긴 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제1금융권에만 국한시킬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종용 위원장이 어제 한 이유 들어보면 왜 보험사 등 제2금융권 대출자는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시켰느냐. 보험사들마다 대출 조건이 제각각이고 천차만별이고 등등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시중은행은 안 그렇습니까? 16개 은행이 그럼 대출 조건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시중은행도. 16군데 다 가보십시오. 집 감정가 매기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이율도 조금씩 다르고, 어디는 대출 꺾기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50% 하는 방법도 있고, 다 100% 하는 방법도 있고, 원리금 균등상환 다 달라요. 이율도 다 다르고, 조금씩. 이거는 행정 편의주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몰려올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전 몰랐다는 그거는 경제관료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로 나간 돈이 200조가 훨씬 넘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통계도 다 나와 있는데 겨우 20조 가지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이 몰려올 줄 몰라서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석 달에 5조 또는 한 달에 5조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 서너 달 있으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낮출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올지도 몰라서 한동안은 걱정까지 했답니다. 이거 시작하기 며칠 전에 이거 인기 없어가지고 안 나가면 어떡하지? 세상에 이렇게 실정을 모릅니다. 실정을 모르니까 모르는 실정 위에 설립된 정책이 얼마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한 사람들의 애환을 따지고 그들이 더 절실하거든요. 1금융권보다 이자는 더 높고요. 이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 사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 다음번 2차 안심전환 대출할 때는 보험사도 넣을 건데 당신들이 표준안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하고 국장 몇 명 붙여서 감시하고 몇 번 회의하게 해서 딱 만들면 되지 왜 못합니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더 중요한 건 재원 확보인데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나랏돈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말만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다들 지금 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수경기는 계속 죽고 이 악순환이거든요. 가계부채 늘어나는 게 전세값 미친 전세값 앙등한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힘드니까 빚내서라도 집 사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 재피고 딸 혼수 비용도 많고 때로는 학자금도 빌려 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은행들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번 거 아닙니까? 예대 마진 차이 똑똑 따먹으면서 웬 놈의 수수료는 그렇게 비쌉니까?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보냈는데. 후진은행일수록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투자 잘해서 자기 은행들 돈 잘 굴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민들 다 편히 앉아가지고 오면은 그래요 할머니 손자한테 용돈 보내신다고요? 5만원 보내세요. 수수료 1,000원 내셔야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인터넷 뱅킹도 뭐, 노인들 잘 못하고 하니까. 그동안 은행들 1조씩 벌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본 겁니까? 그런 데서 공공성 있는 거 객출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기금을 만드십시오. 그동안 서민대출로 해서 얼마나 재미들 보고 그랬습니까? 이럴 때 써야죠. 세상에 제일 땅 짓고 헤엄치기 돈 벌기 쉬운 게 망할 수 없는 게 저축은행 몇 군데 망했지만 그건 사주들이 못된 짓에서 망한 거고요. 카드회사, 보험회사, 은행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연봉들도 다 1억 원이 훨씬들 넘어요. 뭐 공부 잘하고 열심히 들어가서 뭐 좋은 일 한다니까 제 연봉은 10이 안 삼겠고요. 그동안 귀하들이 축적한 부가 어디서 나왔는지, 과연 그 부가가치가 오로지 당신들만의 피땀 어린 것,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 아이디어여서였는지 이런 걸 반성하고, 사회 차제, 그 다음에 공적 기금으로 은행들 넘어갈 때 우리 은행들 힘들어지면 공적 기금으로 살려준 적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갚으십시오, 신세. 그래서 지금 정부 돈만으로는 20조가 택도 없으니까 공익 차원에서 이 종잣돈을 확 늘려가지고 1금융권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동시 적용하면서 이번에 보십시오. 20조 원 중에 지금 10조 원이 3일 만에 다 나갔으니 이거 언발에 어줌 누기고 어느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거 한 100조쯤으로 늘리십시오. 그 사후 대책도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3, 4% 다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건 2.6%로 20년이나 또는 30년 가는 돈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히려 역마진 때문에 은행들이 손해보겠죠. 그 대비책까지 세워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월급 주고 그거 하라고 돈 많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보고 무작정 희생만 하라는 게 아니고 언젠가 금리가 상승 턴 어라운드 하면 그래서 2.6%를 상향 돌파하면 이분 포인트를 깨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은행도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왜? 고객한테 지금 2.6%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예금 금리가 2.6%를 넘어버리면 그럼 이제 힘들잖아요. 예금 금리는 3%인데 대출 금리는 2.6%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안심대출? 그랬을 때 생기는 0.4%포인트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지금 국민하고 약속한 거니까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2.6%로 가야 되거든요. 그때의 대책까지도 세워놓으라 이겁니다. 국제경제 예측하고 미국이 9월인지 11월인지부터 금리 올린다고 하고 우리도 언제까지 저금리 체제로 가지 않을 건 빤하니까 미리미리 대책 세워서 나중에 또 몇 년 있다가 그 안심대출 서민들 도와준다고 하다가 우리 큰일 나게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 내지 마시고 미리미리 함께 하자. 그리고 종잣돈 많이 부족한데 이거 모으는 데는 전 금융권, 보험사, 카드사들 그동안 했던 거 무슨 공익 캠페인 한다고 알량하게 10억 원, 50억 원 내가지고 이름 생생 내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 하십시오. 이럴 때 정치력 발휘하는 것 이런 게 서민 생각하는 정부일 겁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산의 모든 것 거칠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안돼.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사한, 김남은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채우게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영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가 아주 오늘 난리 났더라고요. 예, 박범훈 총장이든가 청와대 네네. 수석도 했죠. 네, 그랬었죠. 거기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 왜 그 학교 가서 그랬대요? 오늘 지금 중앙대에 대해서 사실 검찰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격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이 정치권의 이목이 굉장히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하. 며칠 전에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 중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이 수석 비서관급 측근 인사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일면 톱으로 썼죠, 그거.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당시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이 교육문화수석을 했었고, 또 이명박 정부 출범 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때, 예. 이 취임식 이 행사 자체를 전체를 총괄했었던 예, 당사자이기도 하죠. 국악 전문가고 한복 그렇죠? 입고 뭐 지휘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때. 예. 이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교육문화수석을 했었는데요. 이 박범훈 전 총장 재임 중에 이 두산그룹이 이 중앙대를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박범훈 총장이 그러니까 총장 재임 중에 이 학교 공금을 이제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받고 그 손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대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 중앙대 인근에서 뭐 교수들 사이에서는 뭐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박범훈 전 총장이 이제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을 할 때 중앙대가 지금 서울 흑석동의 캠퍼스하고 안성 캠퍼스 이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에 대한 특혜 의혹, 이 두 가지 수사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박범훈 전 총장이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수석을 했던 여러 인물들 중에 한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보다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고, 예. 그리고 실제 지금 검찰의 자원비리 수사, 그리고 각종 비리 의혹 수사,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을 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한 줄기가 오늘 좀 공식화됐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앙대,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정치권에서 특히 새누리당의 이 친이 비주류 쪽에서 굉장히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거 참. 중앙대는 뭐 과도 없애고 뭐 인문학 이런 것들은 없애고 그런다고 그래서 뉴스 하는 건 많이 봤는데 또 전혀 다르게. 예. 근데 이게 확실히 이명박 전 정권을 뭔가 전방위로 압박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만 해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어제죠. 이완구 총리가 이제 반부패 수사와 관련해서 예.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이 의지, 또 뭐랄까 그 전반적인 이 각 부처의 세부 계획에 대한 재점검, 이런 것들을 좀 강도 높게 지시를 했던 것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전반적인 사정정국의 칼날이 이명박 정부 전 정부를 향해서 지금 계속 모아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박범훈 전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두산그룹에 대한 이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좀 가닥이 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새누리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눈 부릅뜨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D-1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 결국 시한 넘기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겠는데 시한을 좀 연장했네요. 네, 국민 대타협기구를 지금 꾸려서 여야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까지 지금 같이 전문가 그룹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활동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주초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내일이면 90일째 활동 시한이 지금 3개월이어서 내일 이제 90일인데 예. 당초 내일까지 어쨌든 뭐 해결을 보고 해결 못 보면 이 국회에 꾸려져 있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옮겨가서 거기서 여야 간의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이 조금 한 발 양보를 해서 대타협기구의 시한을 일단 며칠은 더 연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이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표현을 새누리당이 좀 양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새누리당은 양보가 아니고 사실상 원래부터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자. 그러니까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합의를 끌어내겠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공무원 노조나 전문가들의 참여,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 과정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좀 껄끄럽고 그러냐 빨리 이 국회 개혁특위로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끌고 가고 싶은데 이게 대타협기구 시한이 다 됐다고 그냥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끝내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담이 크죠. 그렇죠.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가서 여야 간의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려는 그런 좀 수순을 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각자 내놓은 안들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글쎄요. 엊그저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안에 지금 공무원 노조 측이 반발을 해서 지금 당사 점거 농성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어쨌든 그 공무원 노조 측하고 야당 안은 최소한의 이 소득 대체율을 좀 50% 이상 또는 60% 이상 이렇게 이제 소득 대체율 중심으로 그러니까 재직 기간에 받았던 평균 급여의 어느 정도는 좀 근접하는 보장이 돼야 그렇죠. 보장이 돼야 이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핵심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제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다시 조금 진전된 좀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이 말은 구조개혁이지만 실제로 이 공무원연금을 수준 자체는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데 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을 낮추면 사실상 결국은 이게 또 이 사적연금이 붉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보험사들 이 굉장히 지금 이번 공무원연금 노조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되게 좋아한다면서요. 기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까지 지금 얽혀 있어서 어쨌든 시한은 며칠간 연장이 됐습니다만 이 논의가 아주 매끄럽게 끝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며칠 더 한 그런 뉘앙스가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도 어렵고 안 들어도 어렵고 저도 그래서 내용을 얘기 못합니다. 국회가 어떻게 할지 영롱한 국회의 활동을 한번 보십시다. 네. 한 주간 고마웠고요.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4월이 시작되는 4월은 우리에게 각별할 수밖에 없죠. 벚꽃이 다시 이렇게 움을 틔우려고 하던데 봄꽃들을 보면 4월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